네, 어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91명 발생해 엿새째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뿐 아니라 비수도권에서도 일상 속 집단 감염이 계속 확인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부터는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등 사람들이 자주 찾는 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관련 내용들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발표된 어제 하루 동안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191명입니다. 수치가 급증했습니다. 그러니까 8월 중순쯤에 이제 정점을 찍었다가 다시 좀 내려온 9월 4일 이후로는 지금 최다 기록이거든요. 네네.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도 정세균 총리가 방역의 경고등이 커졌다. 거리두기 격상 심각하게 고려할 수도 있다. 이런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이 5단계로 분류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지금 유지되고 있는 이 수도권에서는 유지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느 정도 시민들의 경각심이 조금 완화된 탓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떤 이유라고 좀 분석을 하십니까? 경각심이 완화돼서 이렇게 환자가 발생이 증가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사회적 거리 5단계를 이렇게 단계를 세분화한 거에 목표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100명에서 과거는 50명, 100명 기준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100명, 300명, 1000명, 500명, 1000명 이렇게 강화됐기 때문에 강화됐다는 뜻은 방역 역량과 치료 역량이 우리가 충분히 역량이 확보돼서 이제는 100명 갖고 너무 걱정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이런 부분을 대처하면서도 경제 활동이라든지 사회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거 갖고 너무 걱정을 당장 할 건 아니고요. 다만 지금 상황을 잘 유지해서 또 앞으로 추가적인 발생이 안 되도록 막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예. 그 상황에서 여태까지도 이제 국민들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이런 협조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기대해 보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9월 초 이후로 지금 최다 확진자 수인데 그때보다 오히려 상황이 좀 나빠졌다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때는 사실 수도권에만 집중이 돼 있었는데 오늘도 보니까 비수도권에서도 많이 나왔고 그중에서 강원도에서 23명이 나왔다는 점이 좀 이거는 좀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서요. 이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 점은 뭐 여러 차례 전문가가 의료계에서 계속 지적되었던 내용이고요. 이미 지역사회에 잠재되어 있는 전파가 좀 전국적으로 이미 잠재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했고 더더구나 이번이 이제 가을과 겨울을 맞이해서 네.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증가해서 일상적인 감염, 일상적인 방역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는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도 5단계로 향상한 것이고요. 네. 예. 그런 면에서 경계와 이 주의를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런 기준들을 어떻게 계속적으로 잘 유지해 갈 것이냐. 즉 대규모 뭐 미국이나 일본처럼 이 대규모의 이런 제3차 대유행 같은 그런 사태만 막는 네.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고 이런 부분을 잘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5단계로 사실 거리두기를 세분화한 것이 지속 가능한 방역을 실천하기 위해서였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5단계로 개편된 이후에 거의 매일 지금 100명 가까이 되는 확진자들이 나오는 이 상황에서 이 지속 가능한 방역이 가능한 수준이라고는 아직은 봐도 되는 겁니까? 예, 아직은 좀 그렇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요. 이 5단계 지속 가능한 방역의 핵심 이 필요한 전제 조건은 뭐였냐면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민들의 참여와 협조는 잘 유지될 걸 전제하고 있고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역학조사와 같은 방역 역량과 치료 역량을 뭐 300명, 500명, 1000명까지 감당할 수 정도로 확보하는 것. 그게 사실 더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또 방역 당국이 이런 방역 역량과 치료 역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고 관리가 잘 할 수 있다는 점을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통제 가능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 국민들의 불안감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지금 지자체 일부는 1.5단계로 격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중인데 수도권에서는 이렇게 1.5단계 격상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로 현 시점에서는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금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좀 우려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전문가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 부분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앞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냐 아니면
일상적인 방역 수준이 조금 증가해서 요상적 유지가 될 것인지에 따라서 판단하게 될 것이고요. 그게 한 이제 일주일에서 보통 2주일 정도 보지 않습니까? 과거처럼 이제 매일 신규 확진자 30명, 50명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점을 다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는 이 정도의 방역 수준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일상 방역, 일상 감염이 보편화됐다. 이런 얘기를 정부 당국에서 계속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래도 5단계 능력했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전혀 불안해하시지 안 하시면 좋겠고요. 네. 그만큼 치료와 방역 역량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통제 가능하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100명 정도 수치는 꾸준히 나올 수가 있다. 네. 거기에 너무 크게 요동칠 필요는 없다. 네, 네. 그건 통제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근데 그걸 전제로 5단계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최근에 그 감염 비율을 보면 젊은 층에서 감염되는 비율들이 좀 늘어났거든요. 네. 한 13일 정도 전에 이제 헬로윈데이로 대규모 인파들이 또 거리로 엄청 몰려있던 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헬로윈데이의 영향이 젊은 층들의 확진, 그러니까 무증상 감염이나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으로 뭐 은연중에 좀 퍼졌을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좀 전망 네, 보시나요?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런 무슨 그렇게 젊은층 할로윈데이나 뭐 여러 가지 지역 젊은층의 감염이 증가되고 이 부분이 지역사회 감염과 확산됐다라고 볼 수 있는 과학적, 역학적 증거는 아직 없다고 보시는 것이 감염 맞고요. 고리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네. 물론 뭐 통계적으로 전체 감염자 중에서 9월 달의 경우 20대, 30대 확진자가 22%였고요. 지금 11월 달은 31%로 좀 증가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교를 개학했고 또 겨울이라는 이런 그렇죠. 이 시점에서 이제 밀폐된 공간에서 사회적 활동이 많아지는 또 그런 특성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분명히 조심해야 되고요. 아시다시피 젊은 층이 감염되면 가족 감염으로 이어지고 또 가족 감염, 고령자 감염과 이어지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젊은 층,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포함해서 이런 개인 위생과 방역 철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협조를 부탁드려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확인된 고리는 없지만 정황적으로 봤을 때 연관성이 없다고 배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걸 전제로 어떤 방역 정책을 만들 수는 없겠죠. 알겠습니다.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마스크 그 의무화가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로 강제가 됩니다. 10일간의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쳤고 이제는 뭐 대부분의 국민들이 마스크를 잘 착용해주고 계시지만 일부 부족한 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마스크를 안 쓰고 있다가 좀 이렇게 착용을 하세요라고 이렇게 했을 때 바로 또 쓰면 과태료를 안 내도 되는 그런 지금 제도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네네. 좀 보십니까? 네, 지금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한 번 이제 마스크 안 썼다고 해서 적발이 돼서 바로 이제 그 벌금 벌칙금 물리는 것은 아니고요. 예. 이제 바로 갖고 있고 착용한다면 이제 당연히 그런 부분 이제 유예를 하는 것이고요. 네. 마스크라는 것이 항상 들고 다니긴 합니다만 일시적으로 마스크 끈이 떨어져서 바로 사야 되는데 못 샀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그런 절차를 봤다고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스크라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누가 지적을 하고 누가 감시를 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써야 되는 것은 아니겠죠.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하는 부분을 이미 보편적으로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이제는 마스크 착용이 굉장히 생활화됐기 때문에 집을 나설 때도 마스크를 안 쓰면 급히 마스크 안 썼다라고 하면서 다시 가져가서 가져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같은 데서도 사람들을 마주쳤을 때 그게 미안하니까 또 마스크를 기본적으로 또 쓰는 사람들도 굉장히 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상황이나 장소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의무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모든 그 일상생활에서의 상황을 다 일일이 판단해서 법규화하기는 어렵겠죠. 뭐 대표적인 게 목욕하고 나와서 사우나하고 나와서 젖은 상태에서 혹은 수영이라는 운동을 하고 나와서 바로 마스크를 써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시민들의 그 판단에 맡겨야 될 부분이고요. 원칙적으로 이렇게 젖은 상태에서 마스크를 쓰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호흡에 그 장애를 주기 때문에 산소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서 그런 점은 적절치는 않습니다. 따라서 마스크 쓰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런 개별적인 상황을 모두 다 이 규제에서 특정화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런 건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착용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 그 식당이나 카페 이 자영업자분들이 이제 지금 벌칙금을 물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약간 좀 적절치 않은 점이 좀 있습니다. 아, 어떤 어떤 면에서 점에서요? 그렇습니까? 예, 아마 이 부분이 좀 정부 당국 혼선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사업주가 종업원들이라든지 직원들에 대한 관리와 사업주가 명단 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나 그 업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직원도 아니고 사업주의 통제 범위에 있지 않는 상황에서 이거를 강제해서 이것이 안 됐다고 해서 벌칙금을 물리거나 관리 책임을 물리기는 법규의 측면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 벌칙금 물린다면은 정부가 그에 대한 단속과 처벌 권한을 사업주에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처벌과 단속 권한은 정부에게 있는 것이고요. 필요하다면 사업주나 자영업자가 지금 우리 업장 중에서 권고를 했는데도 마스크를 안 쓰는 분이 있다고 신고를 할 수는 있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그걸 관리 안 했다 그래서 벌칙금을 물리는 부분은 법규의 규제 측면에서 좀 적절치 않은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종업원은 반드시 그렇게 관리 책임을 줘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업주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는 일단은 마스크 착용을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한 경우에 뭐 손님이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만 만약에 손님이 쓰고 있지 않은 상태만으로 업주를 범칙금을 물린다든가 처벌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겁니다. 좀 과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예외인 경우들도 있잖아요. 네네. 그 예외인 경우들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1단계에서는 야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원칙적으로 안 해도 될 권고 사항이고요. 이 부분이 이제 확대되면은 그 단계가 되면 이제 야외에서도 2m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는 것이 당연히 법규화될 이제 규제화되고요. 예.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을 수천 가지의 상황을 다 일일이 특정화해서 복귀를 하는 건 어렵고요. 원칙적인 수준을 통해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하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저기 보면 마스크 착용 시에 호흡이 어렵다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라는 것도 예외에 해당되는 맞습니다.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요. 네네. 저런 경우에는 그러면 본인이 항상 뭐 처방이나 약간 이런 의학적인 판단의 그 서류 같은 걸 들고 다니면서 그걸 증명을 해야 됩니까? 네, 그게 참 어려운 거죠. 그러네요. 보통 이제 어떤 경우냐면 소아에서의 천식이라든지 예.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들은 마스크 착용이 어렵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벌칙금을 면제받기 위해서 진단서나 소견서 항상 들고 다니기도 좀 쉽지 않은 부분이어서 좀 현실적으로 좀 규제가 좀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결국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시민 여러분께서 자발적 참여를 통한 부분이 이런 마스크 착용이 기본이 돼야 될 것이고 네. 이런 부분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또 참여를 더 촉진시키기 위해서 규제가 좀 이루어지는 것이 좋고 일방적인 규제나 일방적인 처벌은 좀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좀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거의 대부분의 시설에서 마스크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미 잘 하고 계시는 뭐 식당이나 카페에서는 음식이나 음료 안 나왔을 때는 쓰고 계셔야 되는 거 잘 알고 계시고 결혼식장에서도 신랑 신부하고 양가 부모님 4명만 딱 안 쓸 수가 있어요. 나머지 분들 뭐 주례 선생님, 축가자, 뭐 사회자 다 마스크를 꼭 써야만 하는 그런 지금 조치들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부터는 감염 사례들을 몇 가지 좀 살펴볼 텐데요. 8월 달에 광주의 유흥가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좀 발생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시 술집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 그 노래방 같은 좁은 공간에서 마스크를 좀 착용을 미비했던 것 같아요. 거리두기 1단계에서도 그러니까 이 이전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범칙금을 내고 과태료를 내는 이 이전에서도 사실은 계도기관이었을 뿐이지 노래방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했어야 됐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감염 고위험 시설이라고 지정된 곳, 이 노래방, 유흥주점 이런 곳은 이미 1단계에 관계없이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되고요. 그것이 안 써서 문제가 됐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말 강력한 규제라든지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특히 광주 전남 지역에서 지금 이 감염 경로를 불분명한 그런 사례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다중 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발생하는데 아시다시피 광주 전남 지역은 이 생활 경제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서울처럼 뭐 전국에서 다 모이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생활 경제권 지역에서 이렇게 전파가 좀 계속 확산되고 있다는 부분은 지역사회 전파 부분을 확산되는 것에 대해 우려해야 될 그런 상황이어서 필요하다면
1.5단계라든지 그 이상 상응하는 조치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 광주에 있었던 그 룸 소주방 중심 확진자 이외에도 그 광주 지역에서 전남 지역에서 요양시설, 은행 이런 곳에서도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 사례들이 나왔었는데 연관성도 좀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미 지역사회 내에서의 어느 정도의 감염이 만연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계신 겁니까? 네, 뭐 만연까지 이렇게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가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다만 지역사회에 이 감염이 잠재되어 있는 부분들이 계속 있고 결국 소규모 집단 감염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지역사회에서 어딘가 튀어나와서 그 부분이 촉발돼서 한 사람 발생하는 것은 표가 안 납니다. 그런데 그게 이런 다중이용시설 같은 곳에서 5명, 10명이 발생하는 거는 표가 나잖아요. 네. 검사 받게 돼 있어서 방역당국에 이제 포착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결국 근본적으로 어딘가 지역사회에서 조금씩 튀어나오는 그 원인이 지역사회에 있는 것 같다. 근데 만연까지는 아니지만 잠재되어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가 결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라든 이런 부분밖에 현실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말에 광주 도심에서 1,500명 정도가 참석을 하는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어서요. 지금 광주가 1단계라고는 하지만 아무리 1단계라고 하더라도 500명 이상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는 지자체하고 협의를 맞습니다. 하게끔 돼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좀 집회를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위험성을 어느 정도로 판단하십니까? 분명히 뭐 집회라는 부분은 그 밀집된 공간에서 야외를 하더라도 2m 거리가 아닌 그 유지가 안 되는 상황에서 하면은 감염 확산의 위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광주 지자체에서 역학 전문가, 보건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지금의 상황이 1단계지만 이런 감염 이 대중 집회를 통해서 확산될 우려가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보고 지자체가 판단하는 것이 선제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예. 이 부분은 지자체 전문가들과 또 방역 당국과 충분히 논의를 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사 예. 집회를 하더라도 2m 거리를 유지 충분히 이격거리를 띄우고 해야죠. 예. 그리고 집회가 중요하다는 것과 아울러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이동하는 차량 내에서 같이 있는 것 그리고 끝나고 식사를 하거나 그러는 이 집회 후의 모임에서 대부분 그렇죠. 발생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런 점도 좀 들여다보면서 충분히 현실적인 묘를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살펴봤는데 강원도도 지금 비상입니다. 오늘도 보면 강원도에서 23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강원도 내에 있는 초등학교 교장과 교감이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교장 자격 연수 멘토링 과정이 있었는데 여기에 참가했다가 이제 감염이 됐고 때문에 관련된 그 학교에 있는 뭐 교사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검사를 위해서 학교도 대다수가 지금 폐쇄가 된 이런 상황입니다. 고스란히 이제 피해드리는 학생들에게도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거리두기 1단계 상황에서는 이런 모임을 강제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만 자발적으로 어느 정도는 좀 조심을 하고 정말 급하지 않으면 조금은 자제하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부분 어떻습니까? 네, 뭐 그 점 뭐 충분히 동의합니다. 지금 강원도의 경우에는 지금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감염 경로와 전파 경로가 이제 확인됐기 때문에 충분히 더 추가적인 확산을 막을 수는 있을 겁니다. 네. 그러나 아시다시피 최근 원주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감염이 좀 확산되는 양상을 계속 보여왔고 그렇죠. 또 그러한 측면에서 이 부분을 좀 선제적으로 좀 막는 차원에서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조치들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1.5단계를 넘어서 선제적으로 지자체가 중심돼서 혹은 단체가 중심돼서 하는 것은 필요해 보이고요. 네. 다만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결국은 밸런스를 맞춰야 되겠죠. 너무 그런 부분이 지나치면 5단계로 나눈 구분한 의미가 없고요. 또 경제 활성화라든지 사회 활성화의 부분에 또 이 저해가 되니까 그 부분은 좀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데 방역 당국과 상의해 가면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19 백신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방역 당국이 그 전체 인구의 60%가 맞을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할 것이다. 그런 계획에 하에서 지금 진행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달성이 현 시점에서 좀 가능한 이야기인지 계획인지 일단 판단을 좀 부탁드리고 전체 선입금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확보를 하겠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선입금을 먼저 하고
백신이 개발이 안 되더라도 그걸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지금 법적인 제도가 없잖아요. 그런 걸 포기하고서라도 일단은 좀 확보를 좀 하겠다는 그런 뜻인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이 부분은 방역 당국이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아직 불확실한 측면이 있지만 앞으로 예상되는 이런 백신 확보의 경쟁에서 우리나라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였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런 문제점은 예전부터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지나치게 너무 이 백신 확보 경쟁을 하다 보면 개도국이라든지 특히 이 중저소국은 거의 백신을 확보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네요. 코백스라는 그런 이 국제적인 단체를 통해서 좀 공평하게 인도적인 차원에서 서로 같이 이 백신을 공급을 원활하게 좀 이 형평성 있게 하자는 차원에서 코백스에 가입해서 우리가 백신 확보도 이미 일부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더 나가서 지금 화이자 같은 경우에 지금 새로 나온 백신들을 좀 아직은 안전성과 지속성이 다 100% 검증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가능성이 좀 높은 거라는 제품으로 좀 많은 전 세계에서 하니까 우선적으로 가계약을 해서라도 예. 혹은 선입금을 좀 납부해서라도 주도적으로 이 백신 확보를 하겠다는 정부가 의지를 보인 거고요. 그러한 측면은 국민 건강을 최소한 확보해서 보호하겠다는 그런 이 전략적인 그런 판단이라고 봅니다. 그 우리나라도 코백스에 지금 네, 가입해서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미 코백스에 가입해서 네. 일정 부분 이상 원래는 한 20% 1,000만 명분을 확보했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아마 네. 추가로 더 확보가 됐다라는 얘기도 좀 들립니다. 그래서 예. 근데 아시다시피 근데 백신은 전 국민의 최소 60%에 맞아야 되니까 물량은 더 많이 필요한 건 사실이라서 그 점에 대해서 좀 추가 확보 계획을 강하게 의지를 보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 영하 70도 이하에서 보관이 되고 유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유통 체인 자체가 마련이 안 되면 확보가 되더라도 우리나라로 가지고 와서 이게 각 지자체로 공급이 되는 것들도 어려운데 이런 것들은 화이자 측에서 지금 조금씩 좀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화이자가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네. 제조 공장에서 특정 국가까지 이송하는 데는 영하 70도를 유지할 수 있는 컨테이너에 이송을 하게 되고요. 이제 거기서 다시 또 조금씩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네. 나눠서 지역으로 나눌 때는 또 별도의 작은 70도를 유지할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눠서 또 가게 되고요. 그렇게 몇 번 꺼내서 나누는 과정에서 조금 노출이 될 수 있죠. 70도가 아닌 경우. 그렇죠. 그렇게 4번까지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움직이기 뺐다 떴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70도가 아니고 이제 마지막 단계인 병의원에서 도착했을 때 거기서 환자에게 주기 전에 70도가 아니고 이제 이 냉장 온도라든지 영하 10도, 20도 내에서는 5일간 최소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충분히 접종할 수 있기 때문에 콜드체인은 어느 정도 화이자에서 이제 중간 단계까지는 어느 정도 이 유지가 될 것 같고요. 다만 그 중간에서 차를 통해서 이제 의원까지 가는 요 기간 요 배송 이 차량이죠. 그 극저온 이 냉동을 유지할 수 있는 70도 마이너스 70도 유지할 수 있는 거는 보완이 필요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시설이라든지 설비 보완에 대한 부분은 다각적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백신 구매하고 관련해서 어제 저녁에 백신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코로나19 백신 도입 자문위원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백신 도입과 관련해서 어떤 담론들이 오가는 건가요? 아시다시피 아직은 백신을 구입과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크지 않습니까? 아직도 이 화이자도 그렇고 이미 잘 모더나도 그렇고 아스트라제네카도 그렇고 다 3상 시험이긴 합니다만 3상 시험 완료되지 않았고 네. 여전히 이 예방 효과, 항체가 형성된 효과가 1개월 갈 건지 3개월간 지속 가능성이 지속이 어디까지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장기간에 관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기적인 만성적인 부작용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불확실성을 감안해서 구매를 할 것이냐, 선구매를 할 것이냐, 혹은 확보를 할 것이냐는 판단은 이 사회적 합의 혹은 전문가의 이 컨센서스를 모아가면서 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한 사람이 판단해서 어렵겠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기술적 검토와
또 여러 가지 그런 경제적 또 사회적 리스크를 감안해서 이런 거 논의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었고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이 프로세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